지금부터 독서출판 아카데미 책 읽는 가정을 위한 학부모 특강 이순영 교수님 초청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이순영 교수님의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교수님은 우리 학교 국어교육과에서 공부를 하신 후 동대학원 석사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언어교육 전공으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주 연구 분야인 독서와 작문 교육 관련 주제로 오늘 강연을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보겠습니다. 예, 출판문화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독서 출판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희가 독서 그리고 책 그리고 출판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그 역량을 키워서 책을 많이 사보고 또 출판하는 활동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강의 제목이 자녀와 함께 책을 좀 새롭게 만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강의의 주 대상자는 학부모님들,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지도하시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정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로 난독시대라고 하는 SBS의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난독시대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좀 낯선 분도 있으시겠지만 난독, 그만큼 읽기가 어렵다, 읽기가 어려운 시대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성인들의 반 정도는 자기 스스로 응답할 때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책을 읽으라고 한다거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책을 좀 읽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 읽는 얘기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하는 질문을 부딪히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다 요즘에는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그 두꺼운 책을 힘들게 읽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책을 읽는 독자들보다는 책을 읽지 않고 대신해서 웹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자들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는 만약에 자녀가 또는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참으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 이 강의를 들은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책을 당연히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당위의 시대에서 성장을 하셨을 것이고 좀 책을 못 읽더라도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 읽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던 세대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더 이상 독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위가 아닌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숨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쳐내는 비독자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웹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기사도 좀 캡처를 했고요. 또 제가 수행한 연구를 출판한 책에서도 좀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 위의 사례를 보시면 주말에 거의 유튜브나 TV 이렇게 동영상을 요즘에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두꺼운 책을 읽지 않아도 정보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책을 볼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 비독자의 논리 이면에는 오히려 책을 직접 읽는 것이 비효율적인 행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성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뭐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책을 많이 읽는 애독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비난의 시선까지도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과장님이 책을 많이 보고 대리님이 책을 많이 보면 누구는 굉장히 시간이 여유가 있나 봐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계속 봐 이러면서 혹시 이 사람이 자기 업무는 좀 소홀히 하고 대신 책 읽는데 너무 과도한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약간의 비난의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도 책을 거의 보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숙제를 위해서라도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읽고 있는 편이다. 이런 식의 합리화가 사실은 많이 설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자라나는 후속 세대들이 그럼 언제까지 이런 책은 전혀 보지 않고 웹에서 검색해서 몇 초 만에 나오는 얄팍한 지식만 습득하고 나머지 여생을 보낼 수 있는가?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학습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에 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이후 사회에서 어떤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구성이 바뀌듯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양질의 지식 정보를 폭넓게 내가 수용하고 거기에서 선별할 수 있느냐가 내 몸에 들어오는 또 다른 인풋의 총량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질적인 부분은 더욱 차이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무엇을 어디까지 읽고 활용할 수 있는가의 이 역량이 결국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아웃풋, 사고의 수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 우리 자라나는 후속 세대들이 이런 비독자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쳐내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할 여러 가지 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을 안 읽는 사람을 저희가 비독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독자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읽고 쓰는 능력을 습득하지 못해서 책을 못 보는 사람들이죠. 이게 문맹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안에는 문맹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 전쟁 겪으실 때 분들이라든지 아주 고령층 중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 안에는 문맹이 있으셨지만 지금 그 이후 세대들은 학교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1% 미만의 문맹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차원의 비독자, 읽지 않는 독자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자발적인 비독자 그리고 문맹은 아니지만 문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맥락에서 책맹이라고 보통 명명을 합니다. 누구냐면은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충분히 습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쓰지 않는 거죠. 자발적으로는 읽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읽어야만 하는 강제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 절대 읽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모든 연령대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자발적인 비독자 상태에 많은 이들이 이 난독 시대에 굉장히 좀 저희가 주목하고 좀 개선해 줘야 되는 문제적 존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3년간 지금 연속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대단히 연구들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책의 해에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연구가 수행이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도대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이유에서 책을 읽거나 읽지 않는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애독자들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좀 책을 그래도 습관적으로 자주 읽는 이들이고 비독자들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간헐적 독자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대체로 몇 달에 한 번 정도 책을 가끔 보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자의 유형에 따라서 책을 읽거나 읽지 않는 이유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애독자들의 경우에는 독서가 몸에 완전히 습관으로 체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 중에 아마 운동을 며칠 안 하면 몸이 이렇게 좀 힘들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운동이 내 몸에 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독자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는 것이 몸에 체득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간헐적 독자가 책을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끔 보는 이유는 잊고 있다가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 갑자기 책이 생각나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비독자가 책을 보는 때입니다. 이 비독자라고 해서 평생 책을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언제 이 비독자가 1년에 보통 책 한 권도 안 보는 이 비독자가 책을 보느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TV가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측하시겠듯이 스마트폰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TV와 스마트폰이 없는 채로 여러 시간을 보내야 되면 정말 시간을 보내기 위한 킬타임용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걸 보통 독서를 그때 어쩔 수 없이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서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채로 여러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비독자들이 책을 보는 일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독서를 하지 않는 아마 이유가 될 텐데요. 애독자가 독서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뭐 육아 출산이라든지 뭐 진학을 했다든지 회사에서 아주 급박한 일이 돌아갈 때 정말 시간이 아예 나지 않겠죠. 반면에 간헐적 독자가 되면은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비독자가 더욱 적극적이고 좀 놀라운데요. 비독자들이 독서를 왜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여태까지는 보통 시간 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얘기합니다. 독서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독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비독자들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독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시간은 핑계일 수 있고 더욱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독서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가치 인식의 차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프닝이었고요. 제 강의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5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떠한 독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아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자녀에게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맨 마지막에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방법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5개의 질문으로 한번 우리의 독서 교육에 대해서 좀 내용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부모님들께서 사실 왜 자녀의 독서 지도에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가의 부분입니다. 사실 한 분 한 분 청중들께 왜 독서 교육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 드리면 그 대답이 엄청나게 다양한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인데요. 그 교육열이 어떻게 초기에 표출되느냐? 자녀의 독서 지도, 자녀를 위한 독서 지도의 형태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글깨치기, 한글 깨치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에게 한글을 지도하고 그걸 통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독서 활동을 유도하는 형태가 이 교육열의 첫 출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0세 아이들을 위한 글깨치기 교재도 몇백만 원짜리들도 많이 나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글깨치기를 지도하고 책을 읽도록 하는 데는 부모님들께서 아마 기대하시는 바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면은 독서를 하면 지식이 이제 쌓입니다. 인성이 좋아집니다. 창의력, 상상력에 도움이 됩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했던 어느 학부모님의 응답은 지혜였는데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자녀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을 하겠는가. 그때 지금 읽었던 이 책이 또 나하고 책과 함께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아이에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하고 삶을 지혜롭게 사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녀에게 독서 지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자녀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힘든 몸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저같이 이제 독서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독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독서 지도의 방법적인 부분이나 또는 가정에서 접근하시는 이런 접근법에서 약간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부모님께 여쭤보면은 자녀가 정말 독서를 많이 하면 인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성 좋아지라고 독서를 열심히 교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그 가정은 자녀의 나이가 어때요? 높아질수록 더욱 독서 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이 초등에서는 좀 열심히 독서 지도를 하시다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자녀의 학년이 높아지면 어느 순간 독서 지도를 그만두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님들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강조하시지만 이 안에 우선적으로 기대하시는 제일 목표가 있고 좀 차순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독서를 언제 그 가정에서 지도를 그만두시게 되는가? 결국 학업의 문제가 거기 안에 같이 얽혀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독서를 열심히 가정에서 지도하신 이유는 독서가 당연히 모든 교과 학습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독서를 하며 학교에서 당연히 여러 교과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에 기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력, 창의력, 인성, 뭐 이런 아까 지혜 이런 것들을 함께 습득할 거라고 봤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해결될 거라고 봤던 학습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게 급한 중등에서 이제 독서 지도를 그만두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독서 교육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독서 지도를 가정에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습적인 부분의 성취는 안 나타날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강의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모든 교과의 학습은 사회과건, 과학과건, 지리과건 간에 관계없이 교과서를 읽고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목의 모든 학습은 학교 학습 자체가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대로 가정에서 독서 지도를 했고 독서 교육을 잘 받았다면 당연히 어때요? 모든 교과의 내용들을 읽고 이해하고 뭔가를 생산하는데 이 아이의 능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도를 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안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안에 뭔가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왜 어떤 분은 아까 같은 1번 사례로 가시고 어떤 경우에 열심히 지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적인 성과가 너무 안 나타나서 사실 독서해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회의를 갖게 되시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부모님들을 뵈면 가정에서 아이가 책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책 많이 읽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그냥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어떤 책을 어느 정도 양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독후 활동을 하고 그 전체를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시행했느냐가 사실 굉장히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책의 전체 독서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오른손가락 이렇게 넘겨 읽기라고 해서 책을 그냥 쭉 빨리 대강 읽고 그 다음에 이 책 다 읽었어요. 그 다음 책 이래서 하루에도 막 20권씩 책을 읽었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최대한 빨리 대강 책을 읽고 다음 책으로만 넘어가면 그 책이 100권이건 1000권이건 읽었다 한들 이 아이의 독서 역량은 사실은 그다지 증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읽더라도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책을 읽어 나가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또 나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깊이 있게 읽었는가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후 활동은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혼자 가정에서 책을 읽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이해의 수준이 만약에 여기라고 할게요. 아까 자기 혼자 그냥 편한 상태에서 책을 읽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가정에서 혼자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에 와서 누군가하고 토론을 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또 부모님하고 디스커션을 하면 아이가 혼자 도달했던 수준에서 어때요? 넘어서서 더 높은 수준까지 그 텍스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간극을 뭐라 그러죠? 근접 발달 영역. 그래서 다른 뛰어난 사람의 조력자가 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치가 자기 혼자 있었을 때와는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 이 갭 때문에 독후 활동이 필요한 거랍니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도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결합이 돼서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 나갈 때마다 그 독서 경험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면 상당한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부모님들의 자녀가 실제로 책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읽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초등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초등학교는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을 전 세계 학생들과 또는 매년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해력을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이렇게 측정하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 공식적인 데이터 중에 가장 공인된 데이터는 피사라고 해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입니다. 피사는 만 15세 아이들이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국제 시험인데 읽기, 수학, 과학 세 과목을 치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오늘 읽기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피사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는 500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환산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최근에 본 피사는 2018년 결과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514점을 맞고 있어요. OECD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국이 한 79개국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위권 정도 선에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지금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추이가 중요한데요. 피사는 2000년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행됐을 때 우리나라는 7위 정도 국가 랭킹을 차지했습니다. 3년 있다 다시 참여했더니 2위로 이제 올라섰고요. 2006년이 되면 1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피사 이 만 15세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90%쯤 되고 10%가 중3인데 이 고1 아이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고1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막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렸어요. 왜냐? 고1 학생들이 우리나라 이 고1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읽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이후 대학에 와서 또는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한 번씩 참여를 3년마다 할 때마다 어때요? 국가 랭킹이 계속해서 수직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뭐 6에서 11위 정도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 추락하는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피사라고 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는 크게 보면은 1수준부터 6수준까지 6등급으로 채점이 되는데 6으로 갈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더 잘 읽는 상위 수준의 독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예 1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1수준 미만 이하의 열외의 등급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2수준 이하를 좀 낮은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3, 4수준이 중간 수준, 그리고 5, 6수준을 상수준이라고 보통 평정을 합니다. 보시면 2006년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었는데요. 이때 보시면 1, 2수준, 3, 4수준, 그리고 5수준이 있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부모님들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좀 특이한 결과가 아마 이 안에 있을 겁니다. 뭐가 좀 이상하신가요? 우리 아이가 있어야 될 6수준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등을 랭킹으로 했을 때도 사실은 보면 국가 랭킹이 1등한 이유가 평균의 준거에서 국가 랭킹을 설정했기 때문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간 수준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리고 1수준 이하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문맹에 가까운 아주 낮은 독자들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학교 시험 평점으로 치면 0점, 뭐 10점 미만인 이런 아주 낮은 점수의 아이들은 거의 없는 반면에 중간 점수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안타까운 거는 또 6수준과 같은 최고 상위 수준의 독자도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했던 이유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평균이 높아지니까 국가 랭킹이 1등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왜 계속해서 국가 랭킹이 떨어지느냐? 요 2018년 최근 결과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시면 이게 2수준 이하가 되고요. 중간 수준, 이제 상수준입니다.
제가 좀 볼록 그래프로 그려서 6수준도 2.3%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텐데 사실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이 5, 6수준이 상수준인데 이걸 합하면 옛날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수준인 3, 4수준도 줄어들었고요. 아니 그럼 상수준도 줄어들고 중간 수준도 줄어들고 그럼 결국에는 누구만 늘어나느냐? 하수준, 2수준 이하의 하수준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수준 아이들이 우리나라 이 그 만 15세 아이들 중에 34.7%, 거의 35%에 달하는 아이들이 이 피사의 읽기 영역에서 하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때요? 지금 꾸준히 같은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옛날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도하면 해마다 아이들이 더 못 읽는 것 같아. 수능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들의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합당한 추론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2018년까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후에 또 3년 있다가 시험이 실행이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좀 다시 이 하수준이 줄어들고 중상이 늘어나야 될 텐데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앞으로는 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시는지 아니면 안타깝지만 이런 추세가 좀 더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총 5개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제 끝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텍스트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독서의 종류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그 생각은 사실은 읽기의 목적 자체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쉬고 힐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자유독서,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라고 하고 취미나 여가, 오락을 위한 즐거운 읽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는 대부분 소설, 그리고 아까 장르 소설과 같은 가벼운 글 읽기를 보통 많이 하고 있고요. 누구에게 이런 활동이 많이 권장되느냐? 독서에 처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미취학 아동들, 그리고 초등 저학년 또는 아예 은퇴를 한 성인들께서도 사실 자유독서, 이 여가 독서적인 활동이 내 읽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강조했는데 실제로 우리 자녀가 갖춰야 되는 또 해야만 하는 읽기 활동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데 읽는 이유가 공부를 위하는 거, 학습을 위하는 거, 그리고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읽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보고서를 쓰고 회사에 가서 프로젝트 기획안을 만들고 이런 걸 위해서도 어때요?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 읽기부터 수행을 하실 텐데 이때 읽기는 그렇게 낭만적인 읽기가 아닌 거죠. 매우 적극적으로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아가 어때요? 새로운 지식 정보를 내가 만드는 작업까지 가야지만 제대로 된 읽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학습 독서, 직무 독서, 전문적인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언제부터 강조가 되느냐? 초기에는 여가 독서, 자유 독서만 100% 해도 돼요. 그랬다가 자녀의 학년이 높아지면 점점 어때요? 학습 독서, 전문 독서적인 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그랬다가 다시 사회에 나오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다시 여가 독서적인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독자, 자녀의 전체 연령에 따라서 여가 독서의 비중이 높았다가 점차 어때요? 학습 독서, 전문 독서의 비중이, 교과 독서의 비중이 높아졌다가 다시 자녀가 은퇴하고 난 후에는 어때요? 다시 여가 독서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평생 독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런 자유 독서와 좀 더 학습적이고 전문적인 독서의 비율을 달리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어떤 게 생기느냐? 아이가 하고 있는 활동은 100% 여가 독서, 이 즐거움을 위하고 오죽하면 뇌를 쉴 수 있을까? 이것만 하는데 이 아이한테 너 열심히 책 봤는데 왜 도대체 수능에서는 국어 영역 점수가 안 나와? 또는 왜 과학 분야에 보고서를 쓰기 위한 그 어려운 책 읽기는 안 돼? 라고 하면 어때요? 충돌하겠죠. 이 두 가지 유형의 읽기는 사실은
장르 텍스트도 좀 다르고 읽기의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길러야 되는 능력 중에는 그냥 책을 좋아하고 책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뭐 안식을 얻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분야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두 가지의 읽기를 다 적절히 수행하고 연령대에 따라서는 이쪽이 더욱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아이가 상위 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잘 이양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께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일부 5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부모님들과 함께 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2부는 좀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세 번째로 좀 중요한 이야기가 이 독서가 인간의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수능을 보면 거기 안에도 국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요즘에는 문과, 이과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뭐 대체로 이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뛰어나다 보니까 심지어 국어 교과의 점수조차도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그 문항들이 좀 몇 개 생기는데요. 초기에 수능 출제자들은 문제의 오류인 줄 알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잘 푸는 이과 학생들이 유난히 문과 학생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점수를 받는 일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밑줄을 긋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인물의 마음, 감정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벡터 푸는 이 뛰어난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면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좀 놀라고 고민할 거리가 많은 내용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학생은 그렇게 수학을 잘 풀고 과학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언가 인물, 타인이 이런 상황에서 상황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면에 어떤 심리 상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즘에 가족의 구성원들이 적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대면적인 의사소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타인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런 정교한 능력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대가족 체제로 옮겨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이 되시죠. 이때 사실은 가장 쉽게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의 생활, 세계를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독서인 거죠.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좀 7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제 강의 시작할 때 난독 시대란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들 세대는 독서가 당위의 시대였고 독서를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의 학생들 또 성인들 직장인들은 비독서의 논리가 횡행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냥 놔두었을 때 자연스럽게 애독자가 탄생하는 그런 DNA가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지원해 주시느냐가 애독자의 탄생을 알립니다. 사실 제가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이번 12월에 올해 수행한 청소년 애독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희도 연구하면서 조금 놀랐는데 애독자들, 청소년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왜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왜 애독자가 되었을까요? 이게 저희의 관심사였거든요. 저희도 놀랐는데 하나의 답입니다. 결국에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로 역량으로 지원으로 애독자가 됐던 것이더라고요. 저희도 이걸 부인하고 싶었고 학교 선생님들의 지원일 거다, 사회적인 지원일 거다, 도서관의 역할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게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지원해 주셨는가, 특히 미취학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요. 요즘의 부모님들은 가정의 이런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나 부모님의 학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럼 뭐냐?
결국에는 다 열심히 책을 추천해 주시고 많이 사주시기도 하고 권장하시거든요. 차이점은 무엇이냐? 아이하고 얼마나 책 이야기를 나누시고 더 양질의 독서 활동을 했느냐가 애독자와 그렇지 않은 독자를 형성하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 사주고 읽어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이하고 어떤 책을 읽었으면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더 중요한 거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공간에 방문도 좀 해보시고, 서점에도 가시고, 북톡을 하는 어떤 동아리에도 가보시고, 이런 독자들이 있는 저자와의 만남 자리에도 가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별성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독서 습관을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면 독서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성인이 됐을 때도 애독자로서 유지가 됩니다. 또 아이가 약간씩 이탈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전환되고 있다, 비독자로. 그때 어때요? 바로 강력하게 더 열심히 독서 활동을 지원해 주셔서 애독자로 유지돼. 왜냐, 이미 비독자가 된 다음에 독자로 데려오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애독자였기 때문에 애독자 상태로 초등을 출발하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부모님들이 세심하게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책과 관련해서 뭔가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어렸을 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독서 동아리에 갔더니, 독서 캠프에 갔더니, 또 부모님하고 어느 날 책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나 진짜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고 그때부터 책이 좋아졌다. 이런 거를 하나의 씨앗처럼 마음속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힘이 되고요. 거기에 사람이 이제 개입되는 거죠. 가족, 친구, 다른 어떤 선생님, 심지어 뭐 독서 학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무언가 책을 같이 매개로 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 즐거운 경험을 쌓아줄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책 대화, 책 수다, 독서 토론 이런 것들 필요로 합니다. 아까 독자 발달에서 여가 독서만 강조하지 마시고 학습 독서를 생애 독자 주기에 맞추어서 균형을 잡아 나가는 말씀 드렸고요. 그 안에 텍스트가 굉장히 다원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내가 읽고 좋아하는 텍스트에만 편중되기 쉬운데, 의도적으로 안 읽어본 분야도 아이의 관심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신데렐라 콩쥐팥쥐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기계가 재밌을 수도 있고 불자동차가 재밌을 수도 있고 고래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노출을 시켜줘야 아이의 관심 분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따라서 읽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분야의 텍스트를 접하는 것은 읽기 능력, 태도 모든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모님들께서 좀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독서와 관련된 스트레스, 고민거리를 연구해 보면 1순위로 나오는 고민거리 응답이 속독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데, 유치원 아이들을 연구해 봐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심지어 성인들조차 제가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빨리 못 읽어서 고민이에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읽기 속도는 읽기 능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빨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무언가 빨리 읽는 아이가 잘 읽는 아이, 뛰어난 아이, 똑똑한 아이라고 하는 강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유치원이나 초등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만 느리게 읽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빨리 읽고 다 읽었어요 한 다음에 집에 와서 혼자 몰래 다시 본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독서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속도, 그리고 무조건 뭐 몇백 권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가지 부분에서 독서 경험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디까지 그 텍스트를 더 길고 복잡한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어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서 어디까지 내 생각이 깊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더 다양하고 풍성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클로즈 리딩, 그리고 딥 리딩, 그리고 리치하게 풍부하게 공유해보는 연습을 가정에서 자꾸 의미 부여를 해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2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제 제안이.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려면, 근데 자녀 중에서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할 수 있지요. 움직이게 하려면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선택권을 학생에게 어느 정도
이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심지어 읽고 싶었던 거래도 부모님이 갑자기 읽으라고 강요하면 애들이 딱 읽기 싫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읽히고 싶은 책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걸 여러 권 종류나 주제 분야나 수준을 달리해서 늘어놓은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어때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셔야지만, 이때 내가 선택한 책이니까 어때요? 열심히 능동적으로 읽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아이가 여러 권 읽었으면 일부는 부모님이 보시기에 탐탁치 않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게끔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연구를 해보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자녀의 책을, 자녀가 초등까지 심지어 중등까지도 부모님이 골라주세요. 왜 자녀가 고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내가 골라야 더 좋은 책을 골라줄 수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자녀의 책을 부모님이 다 결정해 주실 겁니까? 자기가 자꾸 책을 골라봐야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책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골랐는데도, 내가 영화를 표를 샀는데도 가보면 내 취향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자꾸 책을 골라봐야 그 다음에 더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되는데, 부모님이 너무 골라주시고 그 책이 또 강요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녀가 그런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또 책에서 이탈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독서교육 연구자들이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연구를 하고 시행착오를 한 끝에 무엇을 알아내게 됐느냐, 여태까지 저희 연구자들, 독서교육자들은 아이들이 독서 습관, 동기를 갖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즐겨 하다 보면은 더 자주, 더 오래 책을 읽을 테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독서 능력은 후순위로 자연스럽게 길러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습관 삼아서 열심히 하느냐 봤더니 자기가 잘하는 거, 어느 정도 잘하는 거를 내 취미, 습관으로 삼는 거지, 세상에 내가 제일 못하는 거를 늘 취미로 삼아서, 습관 삼아서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독서에 취미를 붙이고 습관을 하기를 원하면 아이가 무언가 어느 정도는 텍스트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시도했을 때 이해가 되고,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뭔가 의미를 이해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재밌다, 책 읽는 게 참 좋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책을 또 시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학년에서 요구되는 독서 능력을 제대로 갖추어 나가지 못하면 자꾸 시도할 때마다 어때요? 실패하겠죠. 그러면은 책을 계속해서 즐겨 읽기도 어려워집니다. 이게 중등 단계에서 비독자로 많이 전환되는 이유예요. 중등이 되면 초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더 어렵고 복잡한 텍스트에 대해서 아주 정교한 학습적 읽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 심지어 교과서 읽으면서 또 교과의 독서, 다른 텍스트를 읽으면서 또 이게 자유 독서처럼, 여가 독서처럼 즐겁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도 교과서조차도 이해가 안 되며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독자로서 독서 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만 고학년에서도 즐겨 읽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무언가 아직은 좀 자극적이고 독자로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모님께서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자녀와 좋은 북톡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활동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역량 있고 질기 있고 독서를 통해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나가고, 나아가 독서를 통해서 출판, 그리고 책을 쓰는 사회적 소통행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